모든 게 거짓이었어. 이제껏 그 누구도 몰랐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속였고 영희는 그 모든 걸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그녀가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의 사고,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날 밤 그녀가 발견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좋은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독이었는지 알게 된 순간 영희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했고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에 쥔 증거들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한 조각의 진실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들이 숨겨온 모든 게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던 감정, 그 고통은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그녀에게 무엇보다 달콤한 목표였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행운이 함께하길 에너지 보내드릴게요. 영희는 장례식장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이 몸에 달라붙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요. 이틀 전 새벽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영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여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0시간 전만 해도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면서 현관문을 나섰거든요. 넥타이를 매만져주던 영희의 손을 슬쩍 뿌리치며 급하다는 듯 나간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절을 받고 기계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는 계속 이어졌지만 영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한 표정으로요. 영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게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친척도 아니고 남편의 지인 중에도 임신한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산부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임산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미소 지었고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몸을 움직여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가, 힘들지? 여기 좀 앉아. 몸조리 잘해야지. 시어머니는 임산부를 의자에 앉히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친딸을 대하듯 자상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어머님. 영희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아, 영희야. 조문객 많이 오셨지?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영희는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임산부를 바라봤습니다. 임산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영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영희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응. 그냥 아는 사람이야. 조문 왔다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 영희는 그 말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임산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장례식이었고 조문객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다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임산부의 모습을 눈에 담아두며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슬픔보다 의심이 먼저 피어오르는 자신이 야속했지만 이 불편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장례식장 근처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영희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그 임산부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아가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다정한 손길, 임산부가 지었던 수줍은 미소, 모든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영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과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3개월 전 주고받은 짧은 대화였습니다. 영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과거의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남편의 문자 답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전화도 자주 안 받았고 야근이 잦아졌어요. 영희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SNS 계정에 접속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SNS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가끔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 사진 정도는 올렸거든요. 하지만 최근 6개월간은 아무런 게시물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남편의 친구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 계정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었고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영희는 그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민지의 SNS는 비공개 설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만큼은 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뒷모습, 그 체형, 낮에 장례식장에서 봤던 임산부와 똑같았어요. 영희는 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가 남편의 유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영희는 빈소로 들어가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해온 물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지갑, 시계, 휴대폰. 영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남편의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의 애도 메시지였어요. 영희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고 당일 저녁 6시였습니다. 민지 오늘 병원 검진 갔다 왔어요. 아기가 건강하대요. 빨리 보고 싶어요.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메시지를 위로 스크롤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미안해. 오늘 집에 못 가. 야근해야 해. 민지 괜찮아요. 아기랑 기다릴게요. 남편 주말에 꼭 병원 같이 갈게. 민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희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모든 날들, 주말에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희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민지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이래. 준비는 다 됐니? 남편 네, 엄마. 병원도 예약했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봤어요. 시어머니 영희한테는 아직 말 안 했지? 남편 아직이요. 조금만 더 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래. 민지부터 챙겨. 손주가 중요하니까.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던 거예요. 손주가 중요하다고요. 영희와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영희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봐요. 시어머니가 영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명절 때마다 은근슬쩍 아이 얘기를 꺼냈고 영희가 자리를 뜰 때면 친척들과 수군거렸어요. 영희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병원 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한 건 영희의 노력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하고 그 여자가 임신하자 기뻐하며 챙겨준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민지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민지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돈은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거든요. 영희가 번 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유품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영희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상담 가능할까요? 영희는 남편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는 김 변호사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몇 분 후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 8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영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또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민지야,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영희, 그 여자는 신경 쓰지 마.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민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연녀를 챙기고 있었어요. 유산? 걱정 마. 내가 영희한테 잘 얘기해 볼게. 조금만 물러나면 위자료 정도는 챙겨줄 수 있을 거야.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위자료를 챙겨준다고요?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남편의 유산을 처분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영희를 물러나게 하겠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희는 시어머니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영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아직 안 잤니? 많이 힘들 텐데 좀 쉬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 그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안 주무세요?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 그냥 친구한테 전화 온 거야. 별일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영희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잖니. 유산 정리 같은 것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 밟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위자료 좀 챙겨줄 테니까 넌 새 출발하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말에 영희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위자료요? 응, 그러니까. 너도 아직 젊잖아. 재혼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안일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영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역겨웠지만 영희는 꾹 참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일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일 장례가 끝나면 본색을 드러내겠죠. 하지만 영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희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김 변호사는 영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호로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앉으세요. 영희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영희가 6개월 전부터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남편 외도를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죠. 그래서 남편 뒤를 밟아봤습니다. 영희는 3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온 날 영희는 남편의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지 않는 향이었어요. 그리고 조수석 발밑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한 올. 영희는 단발머리였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2개월 동안 남편을 미행했죠. 영희가 서류 중 한 장을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남편과 민지가 함께 있는 모습들.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산부인과 앞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까지. 이 여자가 민지예요. 남편 회사 후배였대요. 작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6개월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서 왜 그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위자료 제대로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 3개월 동안 영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 몰래 공동재산을 조사했고 부동산 명의를 확인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주식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제 계획이 다 무너진 거죠.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영희는 법적으로 남편의 배우자였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영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까지 공모자였다니. 이건 정말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저한테 유산 포기하고 물러나라고 했어요. 위자료 좀 챙겨주겠다면서요. 김 변호사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법적으로 영희 씨가 정당한 상속인인데 무슨 권한으로?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희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단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로 된 것들 있나요? 아파트 한 채가 공동 명의예요. 강남에 있는 30평형. 시가로 15억 정도 될 겁니다. 다른 건요? 예금은 대부분 남편 단독 명의고 제명의 계좌도 따로 있어요. 주식은 남편이 3억 정도 갖고 있었고요.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영희 씨 단독 명의로 변경하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배우자인 영희 씨가 우선 상속권자예요. 시어머니도 상속 지분이 있긴 하지만 협의 분할로 영희 씨가 전부 가져갈 수 있어요. 영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 예금 계좌들도 동결시키세요. 상속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묶어줍니다. 시어머니가 함부로 손댈 수 없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가 먼저 손쓰기 전에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도 따라 일어나며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 씨, 힘내세요. 법은 영희 씨 편이에요. 정당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영희는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요.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속 절차 진행하시는 거죠? 계좌 동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영희는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까지 전부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소로 가서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를 시작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영희는 빈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조문객들이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영희는 이제 그 표정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디 갔다 왔니?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발인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조용한 데서. 네, 어머님.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어요. 유산 얘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이 영희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요. 오후 3시 발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고 영희는 상주로서 뒤를 따랐어요. 장지까지 가는 동안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은 이미 사라졌어요. 배신감과 분노만 남았죠. 하지만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분명 있었어요.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자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은 영희를 배신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도왔습니다. 민지는 남의 남편을 빼앗았어요. 이들에게 영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냉정한 대가뿐이었습니다. 장지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관을 마치고 봉분을 만드는 동안 영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자 시어머니는 뒷좌석 칸막이를 올렸어요. 영희와 단둘이 남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유산 포기각서야. 서명만 하면 돼. 영희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영희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15억짜리 아파트에 예금 3억, 주식 3억. 총 20억이 넘는 재산인데 고작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영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보면 알잖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 물러나는 조건이야. 5천만 원이면 당분간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왜 물러나야 하는데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솔직하게 말할게. 너 우리 집안에 아이도 못 낳잖아. 이제 남편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랑 엮여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민지는 달라. 그 애는 우리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어. 당연히 민지를 챙겨야지. 그래서 남편 재산을 민지한테 주시려고요? 그래, 맞아. 손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 바보 아니에요. 영희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남편 외도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지가 누군지도 알아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매달 얼마씩 보냈는지, 어머님이 민지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너 어떡해?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남편과 민지의 사진들, 메시지 캡처본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증거예요. 법정에 가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이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영희가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사본이에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요. 영희야, 진정해. 우리 얘기로 풀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격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그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법대로 하려고요. 법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에 남편 명의 계좌 전부 동결시켰어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도 시작했고요. 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래? 그건 우리 아들 재산이야. 법적으로 저는 남편의 배우자예요. 정당한 상속권자죠. 어머님도 물론 상속 지분이 있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머님 마음대로 못하세요. 영희의 말에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손주는 어떻게 하고? 손주요? 영희가 비웃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남편 아이인지 확인이나 하셨어요? 민지가 다른 남자 만난 건 아닌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 조심해. 민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남의 남편 빼앗아간 여자인데 믿을 수가 있나요? 영희의 날카로운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축 처졌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 마음 생각 못하고 민지만 챙기느라. 용서해줘. 갑작스러운 사과에 영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꽉 붙잡았어요. 제발 우리 손주만 생각해줘.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내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의 연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손 놔주세요. 영희야, 제발. 놔주세요. 영희가 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민지한테 남편 재산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게 도리예요. 하지만 손주가 그 아이 양육비는 민지가 알아서 해야죠. 법적으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영희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내 아들 재산 내가 다 가져가게 둘 것 같아? 그러세요. 법정에서 봬요. 영희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흘 후 영희는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영희야, 내 계좌로 돈이 안 들어와. 내가 뭐 한 거야? 영희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던 생활비 끊었어요. 영희는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남편과 반반씩 나눠서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끝났으니 더 이상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님, 법적으로 저는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동안 드린 건 순전히 제 호의였고요.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부었지만 영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요. 그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뭐? 남편이랑 제가 공동 명의로 사들인 거 기억하시죠? 이제 남편 지분도 제게 넘어왔으니까 완전히 제 소유예요. 영희와 남편은 5년 전 시어머니를 위해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시세로 6억 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명의는 영희와 남편 공동 명의였죠. 그 집에서 계속 사시려면 제게 월세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월세? 이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에요, 어머님. 아직은요.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후련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영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아파트 명의 이전 완료됐어요. 이제 완전히 영희 씨 단독 명의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남편 명의 예금이랑 주식도 전부 상속 절차 마무리됐고요. 시어머니 쪽에서 이해 제기 없었어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대응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배우자인 영희 씨가 우선 상속권자니까요. 괜히 소송 걸었다가 비용만 날릴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을 잘 몰랐지만 주변에서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런데 영희 씨,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민지 쪽에 법적 경고장을 보내는 게 어때요? 남편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내용으로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지에게 경고를 보낸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 영희 씨죠? 저 민지예요. 영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고장이 왔어요. 제가 재산에 손 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영희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기 낳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데요? 당신 남편이라고요. 민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이 남의 남편을 유혹했잖아요.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혼한 남자랑 사랑한다고 정당화되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지 알기나 해요? 민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도 알잖아요. 남편이 영희 씨한테 만족 못했다는 거.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에 영희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남편도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건강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으니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정에서 당신의 부정한 관계 전부 밝혀줄 테니까 각오하세요. 뭐 하실 건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당신 직장에도 알릴 거예요. 기혼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한테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민지가 애원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이제 책임지세요.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민지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민지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사진도 함께 보냈죠. 일주일 후 영희는 민지가 회사에서 사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의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됐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사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영희야, 제발 민지 좀 그만 괴롭혀. 그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 어머님이 먼저 저를 괴롭혔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민지는 좀 놔줘.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그 아기가 정말 남편 아이인지 확인이나 하셨어요? 영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전자 검사해 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동안 영희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희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재산을 지키고 민지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희가 원한 건 완벽한 복수였어요. 영희는 남편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모습, 조문객들 앞에서 슬픔을 연기하던 시어머니의 얼굴. 그 모든 게 역겨웠어요. 그래, 장례식장에서 시작됐으니 거기서 끝내야겠어. 영희는 남편의 49제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49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였어요. 영희는 친척들과 남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 전부 연락했습니다. 49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49제 지낼 거예요. 오셔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영희는 민지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49제에 와서 남편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세요. 어차피 당신도 관련된 사람이니까. 민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민지가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호기심이든 죄책감이든 뭔가가 민지를 끌어당길 테니까요. 49제 당일 영희가 예약한 장소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던 바로 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 40여 명 정도 모였어요. 시어머니도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예상대로 민지도 나타났어요. 민지는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민지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영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남편의 49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떠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의 추억들,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들에 대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건 단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영희는 준비해둔 노트북을 켰습니다. 뒤쪽 대형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남편과 민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민지라고 해요. 남편의 회사 후배였고 남편과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어요. 영희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민지는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여자가 바로 민지예요. 영희가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어요.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영희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민지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이래. 준비는 다 됐니? 남편 네 엄마. 병원도 예약했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봤어요. 시어머니 영희한테는 아직 말 안 했지? 남편 아직이요. 조금만 더 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래. 민지부터 챙겨. 손주가 중요하니까. 장내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저를 배제하고 민지와 손주를 챙기려고 했죠. 친척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희는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남편이 민지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민지에게 보낸 돈입니다. 6개월간 총 1,200만 원이에요. 저와 남편의 공동계좌에서 나간 돈이죠. 사람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민지를 향해 손가락질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런 여자가 어떻게 남의 남편을. 민지는 견디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영희에게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뿌리쳤어요. 저한테 유산 포기하고 물러나라고 하셨죠? 위자료 조금 챙겨주겠다고 하셨고요. 영희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지와 통화하던 내용의 녹취록이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 민지야,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영희 그 여자는 신경 쓰지 마. 유산? 걱정 마. 내가 영희한테 잘 얘기해 볼게. 조금만 물러나면 위자료 정도는 챙겨줄 수 있을 거야.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어? 아들 장례식장에서 내연녀랑 그런 짓을 하다니. 친척 중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영희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시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제발. 나 늙은 사람 어디 가서 살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새 출발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매달 드리던 생활비도 당연히 없습니다. 영희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영희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민지 씨에게 알립니다. 당신이 낳을 아이가 정말 제 남편의 아이인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만약 남편의 아이가 맞다면.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푼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저는 그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양육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영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들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영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잘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요. 당당하게 사세요. 영희는 사람들의 응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영희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민지가 서 있었어요. 담벼락에 기대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지 앞에 섰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 씨, 저 정말 미안해요. 민지의 사과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민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영희는 민지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아이는 당신이 책임져야죠. 저랑은 상관없어요. 영희는 민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에 있던 집을 팔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영희가 준 한 달 안에 집을 나갔습니다. 친척집에 얹혀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생활비도 끊겼으니 힘들게 지내고 있겠죠. 민지는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었대요.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알려줬지만 영희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했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영희는 법적으로 그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었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손주 좀 보러 안 올래? 정말 아들 닮았어. 영희는 피식 웃었어요. 어머님, 그 아이는 제 손주가 아니에요. 어머님 손주죠. 그래도 내 남편의 아들인데.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전 그 아이한테 아무 의무도 없고요.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삭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은 이미 사라졌어요. 배신감도 분노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복수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영희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바빠서 자주 못 만났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지금 괜찮아? 영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괜찮냐는 질문. 예전 같았으면 괜찮은 척하며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 영희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너무 걱정했어. 미안해. 그동안 연락 자주 못해서. 무슨 소리야?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더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몰랐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에게만 신경 쓰느라 정작 영희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영희는 그때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민지에 대한 증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미해졌어요. 처음엔 복수를 계획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고통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희는 해냈죠. 하지만 복수를 마친 지금 영희의 마음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후련하기보다는 텅 빈 것 같았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영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였어요. 10년간 남의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던 영희.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움츠러들어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순간의 기록이었죠. 영희는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시간이 끝났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영희는 사진을 앨범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영희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조깅을 나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강변을 달리는데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상쾌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계속 달렸어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서요.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나 괜찮네. 영희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영희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웃었어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지만 지금 영희의 미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래전에 닫아뒀던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했었거든요.
마지막 글이 5년 전 것이었어요. 영희는 새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 제목을 정하고 영희는 지난 시간들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복수의 과정, 그리고 홀로서기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영희는 블로그 글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영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겠다고요. 38살 아직 젊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가볼 수 있는 곳도 많았어요. 영희는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내일은 미술관에 갈 계획이고요. 다음 주엔 요가 학원에 등록할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영희는 문득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아파트를 나서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